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차 지난해 10월 출국하였고, 지금은 65세인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홀로 되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저 불편하지 말라고 거의 매일 같이 외출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창 신혼에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하며 독수공방인 제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이뻐라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미미한 스킨십도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해먹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뭐가 필요하신 건가 해서 아버님 뭐 드려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황해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거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속옷 안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걸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속옷이 보인단 말씀을 차마 하시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날 껄끄러우셨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후 내내 낮잠만 주무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입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기류의 날들이 며칠 흐르고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 모임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아가 많이 힘들지? 홀시아버지 모시기 힘들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뭘 좋아할지 몰라 직원이 추천해줬다면서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같이 가서 바꾸자고요. 저도 살다 보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안고 등을 토닥여주셨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몸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식사 한 번씩 하고 오는 날이면 제가 집에 갈 때 한 번씩 포옹을 해주셨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없길래 술 기운에 모르시나 보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뭐 당연히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저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왠지 더 힘을 줘서 꽉 안는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도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내년 생일에는 꼭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단 얘기를 하며 그렇게 조용하면서 감격스러운 저의 생일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계단을 내려오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 그게 부담이었는지 손목에 살짝 금이 가서 왼쪽 손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팔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셔서 하루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다며 시아버지께서 고맙다 아가 하시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는데 제 손을 참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이제 시원하다면서 TV 채널을 돌리기 바빴죠. 아버님께서 손을 다친 후 부쩍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면 가고 싶은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아버지 모시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려 재킷도 하나 사드리면 참 좋아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 항상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딸들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까지 결혼 잘했단 소리 들어가며 이제 내 인생에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구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실세라 시아버지가 어색해하지 않게 제가 먼저 팔짱 끼고 외출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아버지 팔이 제 몸을 향해 슬쩍슬쩍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뭐 도와줄 일이 없냐며 다가오셔서 제가 다듬고 있던 파도 썰어주신다며 제 손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낼 때도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결국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응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길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강요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죄책감과 저를 향한 혐오감까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절하지 않은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렵고 남편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상식과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먼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몇 달 있다가 보자고 말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점점 기분이 좋아져 버리고 점점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을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기도 했고 연세에 비해 젊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임까지 할 정도로 효자 아들인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자기만 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때문에 잘해드려야 한다고 연애 때부터 귀가 닳도록 말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친할머니와 보낸 저는 가족에게서 느낄 친근한 감정이나 애틋한 마음, 유대감 없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별로 없고 오로지 할머니와 지냈던 기억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던 기억이 유년 시절 행복했던 저의 기억의 전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부모님은 제가 3살 때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와서 항상 인자하시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이해심 많은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부터 좋았고 연애할 때부터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 업무 결정이 났을 때 저도 남편을 따라 함께 가려 했지만 1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여 그냥 남편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은 시아버지만 혼자 두고 저희 둘 다 해외까지 나가 지내는 것도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저도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게 아주 부담이 아닐 순 없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 견뎌보리라 다짐했었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 인생에 이런 영화같이 말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저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좀 주세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희 집안은 여자를 밝히는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파탄이 났었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세상 모든 어머니께서들 그러하시듯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키울 경제력이 없어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맡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온 새 엄마와 그녀가 데려온 딸, 저보다 3살이 많은 새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이 가정도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죠. 2번의 이혼 끝에 맞이한 3번째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리저리 날뛰던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새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2분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와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막둥이가 태어난 거죠. 제가 어버키였다 싶은 동생이에요. 지금 그런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다니 새삼 또 놀라요. 언제까지나 제겐 애기 같은데 말이죠.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뒤로하고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미리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고는 불쑥 제 자취방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시면서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 여쭈니 어렵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첫 번째 새 엄마 기억하냐면서 교통사고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이미 장례식까지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혼자 남은 새 엄마의 딸이 안타까워 대학 졸업 때까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다면 저도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니 사실은 그 딸아이와 함께 자취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한 예정이니 같이 지내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을 거라며 그동안 그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게 옆에서 잘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이나 다름없는 새 누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저에게는 초면이나 마찬가지인 새 누나는 솔직히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에 새하얀 피부, 살짝 마른 몸매, 속쌍꺼풀이 있는 큰 눈. 정말 예쁘더라고요. 방에 짐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곧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누나를 잘 챙겨주라며 갈비탕을 미리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 누나도 상심이 큰지 야위였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은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다음날부터는 학교도 나가고 과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리저리 꽤 바쁘게 지내느냐 새 누나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새 누나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누나와 맛있는 걸 먹으라고 용돈을 좀 더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제도 마침 다 끝났고 배도 고파서 새 누나와 함께 먹으려고 초밥을 사갔습니다. 새 누나의 방문을 두드리니 새 누나는 좀 더 야윈 모습으로 방문을 열더라고요. 집안이라 편하게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사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포장해온 초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포장지를 뜯고 초밥을 먹는데 새 누나는 역시나 잘 먹지 못하더군요. 천천히 드시라며 물을 건네주자 새 누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휴지를 꺼내며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새 누나는 미안하다며 엄마가 초밥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깨라도 기댈 수 있게 새 누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를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새 누나의 눈물을 보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그녀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새 누나의 눈물이 멈춘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이렇게 울고 나니 속이 조금 개운한 것 같다며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한데 혹시 잠들 때까지만 곁에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정말 곧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여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 말라며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있어주겠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새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샴푸 냄새에 순간 아찔하더군요. 새 누나는 제 손을 잡고 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먼저 눕히더라고요. 침대는 급하게 마련한 거라 그렇게 크지가 않아 둘이서 나란히 눕기에는 약간 좁았어요. 새 누나도 곧 제 옆에 바짝 붙더니 저를 죽부인처럼 끌어안더군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새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는 점점 제게 더 가까이 오더니 입술을 맞대더군요. 사고가 정지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데 새 누나가 다 잊게 해달라면서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해가 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게 참 좋더군요. 각자의 방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 누나도 점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밥도 잘 먹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영장이 나와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솔직히 새 누나가 한 번이라도 면회를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새 누나를 본 적이 없네요.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가보니 누나는 이미 짐을 다 싸서 나간 후였던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굳이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락처도 바꾸지 않았을까 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으면 새 누나는 제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문자라도 주면 좋겠어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불운의 재수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는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1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재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딸인데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과외 경험도 많다길래
군소리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되지 않길래 부모님께서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주셨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내가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켰었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엄청 귀여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어깨까지 오는 아담한 키에 긴 갈색 머리였고 흰 티에 딱 붙는 청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풍겨오는 향수향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늘 과외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날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녀를 제 자취방으로 들였습니다. 편히 앉으라고 의자를 빼드렸는데 그녀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밑을 슬쩍 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 편히 있으면서 공부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 몰랐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위로 추리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과외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지, 그것도 제 이상형이랑 이렇게 비슷한 여자라니, 마음이 설레어서 도통 과외에 집중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아닌 그녀에게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남친은 있는지, 몇 살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저도 모르게 계속 묻자 그녀는 집중 못하는 제가 웃겼던지 슬쩍 웃으면서 다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천사같이 예뻤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과외가 끝나고 그녀를 내보냈는데 방 안에 있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도저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공부고 뭐고 다 뒤로 젖히고 그녀의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매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녀석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를 알고 있냐면서 물으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우리 과탑 여신을 너가 어떻게 아냐면서 되묻더라고요. 과탑 여신이라니. 그녀의 외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했지만 그럴수록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잘난 대학에 다니면서 과탑의 여신이라니. 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만 같아서 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집중이 되지도 않는 문제집을 풀면서 매일매일 그녀의 인스타를 확인하다 보니 그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근처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학 근처고 주말이다 보니 술집에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요즘 썸 타는 동기가 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가버릴 걸 괜히 재수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썸녀 사진을 보여주는데 썸녀도 귀여웠지만 제 과외를 해주는 그녀가 훨씬 예뻤습니다. 그놈이 계속 썸녀 얘기를 하자 저도 그녀가 보고 싶어서 또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보인 그녀의 옷차림은 너무나 섹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며 그 스토리를 친구 녀석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녀석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클럽이라면서 이 주변 대학에 다니는 애들은 할인을 해줘서 자기 동기들하고도 몇 번 가봤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에 또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급하게 남은 술을 마시고 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재수를 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친구들이랑 딱 한 번 클럽에 간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녀는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놈은 이미 한 명 잡았는지 어느새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 허탕친 것 같아서 계단 뒤에서 잠깐 쉴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순간 무슨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녀가 보였어요. 그녀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상의가 짧아 배꼽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전 속옷처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요. 귀엽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니 전 정말 코피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저도 춤을 추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몸을 밀착시켰어요. 상의가 짧아서 그녀의 맨살이 제 손에 닿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스킨십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더 허리를 꽉 안아버리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팔을 올려 제 목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녀의 손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꽉 안은 채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턱을 잡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키스에 몸을 돌려 그냥 저를 안아버리면서 더 강렬히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주 보면서 서로를 안고 미친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갈까, 키스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서로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키스를 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결국 저도 친구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첫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해가 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흥분해서 그런 건지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의 키스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제 자취방에 와서 또 과외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녀를 만나면 그때 그 클럽에서 키스했던 남자가 저였다는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말아야 하나요? 만약 밝힌다면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과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불편해할까요?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유치원 교사예요. 결혼한 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고요. 결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치원에 취업을 해서 20대 젊은 날을 매일 아이들과 울고 웃고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교사 일이었지만 처음 3년간은 힘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직장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무렵부터 소개 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고 결혼하기에 딱 좋은 나이였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나 동기들은 연애하고 젊음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낮에는 유치원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중 6살 반 담임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명랑한 아이들 가운데서 유독 혼자 겉도는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갑자기 전학을 온 아이였는데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인 저까지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아이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상담이나 방문을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유치원에 방문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따뜻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 너무 동안이셔서 부모 기록 카드를 보니까 저보다 2살 위로 일찍 결혼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나 아버님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지 이해가 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버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참 동안 얘기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종종 만나왔지만 이렇게 생생한 아픔 속에 놓여 있는 아이는 처음이라 더 마음이 쓰였어요.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인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 아이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도 적응을 했는지 친구들과 웃으며 놀게 되었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인 저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점점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는 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늘 하원 시간에는 아버님이 오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늦으시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잠들게 되었고 저도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님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계시니 와주셔야 할 것 같다는 경찰의 전화였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이에게는 아버님 외에는 조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일단 급한 마음에 다른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아버님은 많이 다쳐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는 아버님을 뵈니까 가여운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은 응급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까지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동안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죠.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담임이기 때문에 한 일도 아닌 제 마음이 아이를 향해서 자처한 일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리기 위해 종종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뵐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아이를 열심히 돌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버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직접 유치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다시 걷게 될 줄 몰랐는데 모두 곁에서 힘이 되어준 선생님 덕분이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이도 아버님도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죠. 그날 저녁 아버님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어 함께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편지 한 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니 저를 향한 그간의 마음이 담긴 고백 편지였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꾹꾹 눌러 쓴 편지 한자 한자에서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실에서 그분은 사별하고 애딸린 유부남일 뿐이었지만 제가 지켜봐온 그분은 헌신적인 아빠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든든한 남자였어요. 편지를 읽고 저 역시 눌러두었던 제 마음을 꺼내 보게 되었어요. 동정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혼란스러웠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 저 역시 그분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있다는 순간이었죠. 다소 아날로그틱하지만 그분과 저만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러한 소통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다가 문자로 하고 그리고 통화에서 만남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있어 다른 연인들처럼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마음껏 데이트를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만나보니 더없이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따뜻한 남자가 내 남자라는 게 감사했어요. 여름 방학 때 아이와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면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신나게 물놀이를 해서인지 일찍 잠이 들었고 그분과 저는 와인 한 잔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느 연인과 달리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포근하게 안아주는데 그 품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동안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품에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로를 간절히 원하던 마음은 뜨거운 키스와 포옹이 되었어요. 사랑인지 동정인지 모호하던 감정을 그날 밤 한 번에 확실하게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오묘한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옆방에서 아이가 자다 깨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쫄깃한데 그런 긴장감이 더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분과의 첫날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짜릿하고 잊을 수 없던 밤이었어요. 서로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순간 앞으로 이 남자와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리라 다짐했거든요. 그분과 사귀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다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고 금방 후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사람을 비로소 사람답게 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애딸린 유부남이 아니라 한 남자를요.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 마음 변함없이 지키면서 매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곤 했죠.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운동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오히려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체력이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 너무 안심을 했죠. 다른 엄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중3 무렵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에는 엄마에게 심하게 붙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제 곁에 붙어서 잠을 자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젠 자기 방에서 혼자 자려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이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은 아들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군요. 별다른 간섭도 안 했는데 화부터 내는 아들이었죠.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자고 하더군요. 남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유독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었죠. 엄마 껌딱지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고등생이 되면서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몸집이 되었죠. 밖에 나가면 아들이 제 보호자 같았지요. 아들을 안아보면 이제는 제가 아들 품에 쏙 들어갔죠.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저를 감싸더군요.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까칠한 아들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아들에게 그렇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야한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제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사진도 있더군요. 온몸이 끈적한 액체로 얼룩진 그런 사진도 있었고, 물론 절대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사진들을 본다는 게 끔찍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마치 제 치부를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순간 제가 저런 행위를 했었나 싶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이 뭔가 부자연스럽더군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으로 저런 사진과 영상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존재가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죠. 갑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급히 달려왔더군요. 남편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 방을 왜 뒤지냐고 오히려 화를 낸 것이죠. 그때 남편이 거의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죠. 아들은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따로 이야기를 했죠. 한참 뒤 남편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서 합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되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 얼굴을 보면서 욕구를 푼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실제로 그런 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두려웠고,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끔찍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업체도 알아보기로 했지요. 남편은 개인 사진들은 당사자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도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에서 제 은밀한 부위까지 모두 보여버린 기분이었죠. 아들이 그 사진들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가 확 꺼긴 모습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려웠죠. 자꾸만 그때 보았던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곡소리 나게 잡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볼수록 두렵기만 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지요. 남편은 혹시나 유출된 사진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진이 유출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샤워를 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최근에 남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은 남편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상담사님은 아들이 사춘기면 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님 생각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벌인 일 같다고 하셨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겨버린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래 저 나이 때 저런 것인지 우리 아들만 이상한 것인지요. 지금도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이 안 되면 어쩌죠? 지금도 두렵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의 노예가 된 지 벌써 5년째 다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방에서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저로서는 의식주종, 주 그러니까 살아가는 집 문제에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해가 떠오르는 날이 왔어요. 안 먹고 안 쓰며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아 드디어 6평 낡은 원룸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역세권 신축 투룸 빌라라는 단어만으로도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었죠. 집 계약을 하고 이삿날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을 때였지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구를 살까 계속 고민하며 이삿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삿날, 집을 구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은지라 저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사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포장과 해체는 직접 하고 운송만 해주는 반포장 이사를 택했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여자 혼자 집 밖에서부터 집 안까지 수많은 박스를 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날라주신 기사님께 돈을 더 드리고서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이미 기사님은 가버린 뒤였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집까지 나르던 중에 그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내렸어요.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가려다가 짐 나르는 저를 잠시 지켜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더군요. 가려던 길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 채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갈 거면 가지 왜 쳐다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 그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강한 햇빛 때문이었을까? 순간 불어오던 살랑거리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너무 힘들어서 작은 도움에 감동해서일까? 그 순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버렸어요. 가까이 서보니 키와 체격이 컸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훈남이었죠. 잠깐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에게 남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싫다면 가겠다고 하였죠. 예의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남자에게 보인 제 모습은 이삿짐을 반 정도 나르는 동안 땀범벅에 머리는 엉망이고 화장도 하지 않은 못볼 꼴이었던 것이죠. 이런 꼴을 보여주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도와준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신줄을 잡고 덥석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무거운 짐들을 번쩍 들어올려 순식간에 집안까지 옮겨놓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며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저 혼자 했다면 3시간 더 걸릴 일을 30분도 안 돼서 끝내게 되었으니까요. 짐을 다 나르고 그 남자에게 바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이제 끝났으니 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본인 일처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집안에 쌓인 이삿짐 정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이사 온 첫날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몸을 씻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느껴지며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어요. 자꾸 그 남자의 몸을 상상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며 혼자 해버리고 말았죠. 조금 있다가 몸이 진정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의 이름, 나이, 연락처 같은 정보도 모르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잠깐 친구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라도 빠르게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다음 날이 되니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2개가 되어 옷과 짐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 아침에 TV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할 수 있었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점만 많은 줄 알았던 이 집에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매일 밤 10시쯤만 되면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찢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커플이 사랑을 나눌 때 나는 소리처럼요. 혹시 위층에 신혼부부가 사는 게 아닐까. 저녁만 되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사는 걸까. 다양한 추측을 하며 며칠을 견뎠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는 그 소리에 일상이 방해되고 있었죠. 일상이 방해되니 점점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밤 10시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한 소리할 요량으로 씩씩거리며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삿날 저를 도와준 그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 층수를 착각해서 벨을 눌렀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왔어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러 갔더니 저의 상상을 자극하고 지난 아쉬움을 남겼던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 후로 며칠은 그 남자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아보아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역시나 그 남자가 나와 벨을 또 잘못 누르셨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바람에 순간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뻔했지만 저는 층간소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매일 밤 10시쯤 콩콩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혹시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놀라며 설명을 해주었죠. 아마 매일 밤 10시쯤 홈트레이닝을 한다고 전자 줄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죠. 매트를 깔고 운동해서 소리가 날 줄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금세 화가 풀리고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하는 남자의 모습에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 이삿날과 같이 진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를 할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자의 집 앞으로 다시 가서 불러냈고 이렇게 위아래로 사는 것도 인연인데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남자는 거부감 없이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우리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 남자와 계속 연락을 하며 저는 더 빠져들고 말았죠.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유머 감각과 위트까지 갖춘 남자였어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잘 받아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이 된 후로는 집이 가까워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연인에게는 집이 가깝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위아래층을 오가며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고 욕구가 강해 외로움을 느끼던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남자친구였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귄 지 3년쯤 되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였고 위층으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처음 만난 날 왜 도와줬냐고 물었더니 땀에 범벅되어 힘겹게 박스를 옮기려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해버렸고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준 뒤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고 하였어요. 그 후로도 우연히 마주치진 않을까 집 밖을 의미 없이 서성이며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였어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채 기다렸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래요.